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코토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해외 마케팅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윤연기 수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해외 마케팅 준비이고 그 세부 내용은 첫째, 마케팅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마케팅 전략 수립 절차, 세 번째, 해외 진출 성공 업체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 그 교육 실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마케팅의 그 핵심 개념은 교환입니다. exchange. 상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마케팅 정의는 그 우리 고객과 우리 회사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품을 준비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 촉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뭐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판매 기술입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냐 하는 그게 이제 기본 핵심이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체 또는 이제 도소매 유통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기관들이 뭐 심지어 뭐 정치권, 정치 또는 뭐 병원 뭐 학교 뭐 등등에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해외 마케팅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뭐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이런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약 한 40년간 그 해외 판매 또 해외 마케팅 물론 그 전에 이제 수출 업무 관련 이제 무역 실무를 하면서 약 40년 동안 그 해외 업무를 하면서 제가 그 내린 하나의 결론이랄까요? 그 마케팅이 뭐냐? 99%의 준비와 1%의 행운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품을, 우리 상품을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뭐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그 판매하기 위한 준비, 모든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업체들은 자기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좀 앞서가지고 시장 수요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인 그 진입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제품이 출시된 그 시점에 이제 사회 간섭이나 또는 뭐 어떤 나라의 문화나 또는 뭐 어떤 그 규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해외 시장 진출에 이제 실패를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기업이 유사한 제품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99% 준비를 하면은 그러한 1%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마케팅 업무를 이제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제 수출 위망 기업으로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회사 측면에서 경영 측면에서도 사내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하고 뭐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부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마케팅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함으로써 그 회사가 좀 체계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기업에서 이제 사내 마케팅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마케팅 컨셉인데요. 그 마케팅 관리, 이 경영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천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설명을 좀 쉽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 단계, 그거를 이제 시대별로 여기다가 좀 넣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기업 중심, 그 회사가 우리 회사 중심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품 위주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고객 중심의 그 경영 철학을 해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1번 생산 지향적 그 콘셉트의 마케팅, 제품 지향적 콘셉트의 마케팅, 판매 지향적 콘셉트의 이 마케팅 세 개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기업 중심의 마케팅이에요. 그 다음 이제 4번의 마케팅 지향적 그 경영과 사회적 마케팅 지향의 그 경영은 고객 위주의 마케팅이죠. 그럼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1번 그 생산 지향적 컨셉의 마케팅은 우리나라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한 60년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물자가 부족하고 이럴 때는 생산만 하면은 팔리니까 근데 경영 철학이 생산 위주로 이제 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제품 지향적 콘셉트의 이제 마케팅 경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70년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생산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제품의 그 품질과 성능을 이제 가진 제품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경영 철학 측면에서는 품질 향상이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제 이러한 그 경영 철학으로 제품 지향적 마케팅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판매 지향적 마케팅을 했는데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품 생산도 되고 이제 품질도 확보가 되었지만은도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품 구매를 이제 쉽게 하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영업이 이제 중요한 그 화두로 이제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럼 판매를 자극할 것인지, 그래서 판매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동원하는 그런 이제 경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한 어떤 판매 지향적 경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80년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6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또는 뭐 88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제 이런 때는 이제 물자가 많고 하는데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실 해외가 되든 국내가 되든 영업 사원들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판매가 얼굴이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업하는 판매 직원이 그달 뭐 목표치를 포함한 판매력이 없으면 얼굴을 못 들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판매를 굉장히 중요시 하게 되었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제 90년대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뭐 공급이 이제 수요를 이제 초과를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되죠. 8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그 80년대는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제 80년대 이제 판매 지향적인 이런 경영을 할 때 이제 그때부터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R&D 연구소를 이제 설립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 이제 되고 있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경쟁이 더 심화가 되니까 이제 판매하는 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마케팅이 판매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마케팅이 나왔죠.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보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컨셉으로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마케팅 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런 교육에도 이제 왔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지만은도 이제 정문위원이 이제 뭐 다년간 우리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이제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는 지금도 당연히 이제 생산 지향적인 콘셉트로 경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기업은 또 제품 지향적으로 품질이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업체는 이제 판매 지향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그 마케팅 지향적인 경영을 포함해서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사회적 마케팅 지향적인 이제 경영을 이제 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지향적인 그 이념이 이제 과연 이게 타당한가?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판매만 하면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그 개인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떤 기업이 자기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이나 우리 고객들이 이익이 사회 전체,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경영 철학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최근에 보면, 물론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90년대 초에 그 우리 국내 어느 회사가 그 낙동강 그 페놀 그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식수원을 이제 오염을 시키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여러 가지 사건이 나게 되면은 우리 소비자의 행동이 뭡니까? 불매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사회적 마케팅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ESG 이제 경영 철학이 지금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 environmental, 환경이죠. 환경, 친환경.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구 온난화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뭐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고, 그 다음에 S,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을 또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 다음 이제 G, 가버넌스. 이제 경영 지배 구조도 아주 투명하게 경영을 하라. 이제 이러한 어떤 경영 철학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어 왔는데, 뭐, 마무리하자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회사의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뭐 지금 생산에 집중한다. 또는 뭐 품질 개선에 집중을 한다. 또는 뭐 판매에 집중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그 경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케팅 건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영학에는 이제 마케팅 건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건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안목이 짧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경영을 이제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은 그 자기 회사의 그 사업 범위를 좀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말인데,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이 마케팅 건시라는 이러한 이론은 60년대에 나온 고전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진리라는 거는 뭐 계속 연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연이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업체들을 만나고 사장님들하고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마케팅의 기본 개념은 이제 고객 중심인데, 그 고객 중심의 그 어떤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제품 지향적인 그러한 컨셉으로 사실 그 기업 경영을 해요. 우리 제품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 지향적으로 자기 제품에 대한 고집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계속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회사의 그 사업 범위를 좀 넓게 가져라. 이런 이야기인데, 뭐 어떤 회사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 사업 범위를 이제 넓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케팅 건시라는 그 어떤 그 용어를 제가 소개를 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사장님, 이제 몇 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대만큼 시장 반응이 이제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딜레마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사장님, 차제에 뭐 우리 아이템이나 뭐 품목을 변경해서 좀 방향을 좀 시도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마케팅 자원의 한계도 있고 또 어떤 기술 확보를 위한 뭐 인재도 이제 양성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도 좀 우리 사업의 범위를 좀 폭넓게 규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자. 예를 들어서 10년간 같은 제품을 계속 했는데
판매가 안 되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년 동안에 우리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A라는 제품을 하다가 B를 또 한 2, 3년 하다가 또 C를 할 수가 있고 D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사업의 범위를 좀 넓게 규정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케팅 건실하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 있는 요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코트라에서 수출 기업화 이 사업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은 이제 매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집 그 범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범위가 이제 내수기업이 있고 초보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수기업은 이 사업 목적상 직전 연도에 직수출이 없는 기업을 내수기업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요. 그럼 이제 2021년도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내수기업은 2020년도에 수출이 제로인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수출이 중단될 수가 있으니까 2019년도나 2018년도에 수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 2020년도에 수출이 없는 기업을 내수기업의 카테고리에 우리가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기업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에 수출 통관 실적이 10만 불 미만 기업을 우리가 수출기업이라 규정을 하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수출을 설령 10만 불 하였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면 좋은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수출을 10만 불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이러한 사업에 참여시켜서 또 다른 차원의 그 마케팅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내수기업은 이제 전국적으로 3,000개, 그 다음 수출기업은 1,200개를 목표로 모집을 하고 매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수출 내수 합체가 4,200개면 업체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은도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한 번이라도 한 기업이 10만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수출 입국으로 그 경제가 돌아가니까 정부에서도 그러한 성장 사다리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내수기업을 지원해서 이 기업들이 강소 중견기업이 되도록 그러므로써 이제 허리가 튼튼해지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도 우리 그 매년 수행하고 있는 그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을 아마 활용하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기관에서 이제 수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그 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수출 초보 기업이 최초 시장에 진입한 1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하니까 1년 후에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거의 3분의 1이 넘어요. 어쩌다 수출을 한 거죠. 상담회에서 또는 해외 전시에서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한번 가져갔어요. 어쩌다 수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수출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규모의 물량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량도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정대가 돼야만이 회사의 그 매출 확대에 이제 부응이 되는데 어쩌다 수출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왜 수출이 중단이 되었을까? 왜 우리 제품을 재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마케팅 활동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그런 요소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감소가 되니까 이제 오다가 중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상실되었어요. 이제 중국뿐만 아니고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격하고도 이제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그럼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세운다고 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산 대비 소위 말하면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고객들을, 바이어를 설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좀 한계에 와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다 보니까 또 이제 수출이 중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이 어떤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당연히 뭐 브랜드 인지도는 뭐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가격 경쟁력도 이제 없어지고, 뭐 포장이나 서비스나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저 수출이 좀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 자금 지원도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마케팅 전략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도. 전략이 뭐냐? 스트로티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방향성이에요.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해외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성은 옳다 하더라도 또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결국은 경쟁력이죠. 경쟁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쟁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럼 왜 전략적 사고를 하느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그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다시 재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해서 그 내적, 외적 그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적절히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 사고로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수립 과정은 어떤 거냐?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기회와 이제 위협을 파악을 하고, 내부 여건, 우리 회사 여건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강점과 이제 약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전략을 도출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외부 환경 분석에 이제 포함될 주요 항목은, 물론 이제 외부 환경은 국내 환경, 그 다음에 해외 환경 다 포함이 되겠죠. 첫째가 이제 고객 분석, 두 번째가 이제 경쟁 분석, 세 번째가 이제 산업 환경 분석, 네 번째 이제 일반 환경 분석인데, 마케팅은 어디를 가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고객입니다. 그럼 우리 고객이 누구냐? 고객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래서 고객에 맞춰서 우리가 제품을 기획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경쟁 분석이죠. 뭐 제품이라든지 또는 뭐 국내, 그 해외 경쟁사 뭐 이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석도 뭐 FTA라는 이런 상황, 뭐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도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규정이나 제도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일반 환경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뭐 유가가 바뀐다든지, 뭐 환율 변동이라든지, 또는 뭐 원자재 수급 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함으로써 이제 기회와 위협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내부 여건은 이제 우리 회사니까 이제 과거 실적이죠.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뭐 2021년도 기준이면은 2020년도 우리 회사의 매출 실적, 2019년도 이렇게 이제 과거 실적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럼 2021년도에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전략에 대한 평가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원가 분석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제조업체이든 또는 이제 외부에서 사입을 하든 여러 가지 그 팩터를 고려한 원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가용 자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자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인적 그 시스템,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이제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가지고 이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이제 구축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이러한 그 과정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내용 중에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항목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 담당자로서는 이 뼈대를 항상 기억해 주고 있으면은 뭐 어느 시점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사실 전문위원도 사무실 벽에다가 바로 딱 이 표를 항상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아주 노랗게 변했는데, 항상 저는 머릿속에 이 개념을 넣고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업체를 만날 때도 이 하나하나 이 내용을 제가 문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우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회사 전략을 할 때 이러한 그 뼈대 골격을 머릿속에 두고 뭐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전략 수립의 당사자는 누구냐? 3C입니다. 첫째가 항상 이제 고객이죠. 커스터머. 우리 고객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죠. 컴피티터고. 그 다음에 자사, 우리 회사 컴퍼니인데, 이제 이러한 그 3C에 대한 이제 분석을 우리가 또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통해 가지고 뭐 기본 정보를 이제 입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도 이제 국내 경쟁사가 되든 뭐 해외 경쟁사가 되든 인터넷이나 또는 그 우리 경쟁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또 다른 그 어떤 플랫폼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경쟁사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사, 우리 회사는 이제 우리 회사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이나 또는 우리 조직이나 뭐 강점, 약점을 이제 분석을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STP 전략입니다. 전략 수립의 출발점은 뭐 항상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그 담당자들은 항상 그 접하게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STP 전략입니다. 그래서 STP, S, 그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T, 타겟팅입니다. 표적 시장 선정, 표적 국가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 포지셔닝. 이러한 세 가지 이제 항목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이건 왜 하느냐? 그 글로벌 시장에 우리 제품 하나를 가지고 모든 시장의 모든 고객을 이제 만족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기법으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세분 시장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하는데, 시장 세분화의 그 여러 가지 가능 변수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지리적 변수,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변수,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변수 또는 그 행동적인 변수가 있는데, 이제 제일 크게 보면 이제 지리적 변수를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하죠. 어떤 국가의 크기라든지 도시의 크기라든지 또는 인구라든지 또는 뭐 기후라든지 이러한 그 지리적 변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적 변수, 나이라든지 뭐 20대다, 뭐 60대다. 요즘 또 뭐 특히 그 MZ 세대가 많이 그 소비의 주력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별, 남녀,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 이러한 어떤 변수를 고려해서 또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리적이나 또는 행동적인 변수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세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타겟팅인데, 그럼 이런 세분 시장을 우리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동남아 시장에 뭐 20대, 30대 여성을 우리가 타겟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뭐 중동 시장을 우리가 타겟 국가를 선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그 경쟁사와 이제 대비 구별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위치를 이제 세우는 건데,
그럼 우리가 타겟 국가의 이제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마케팅 활동이 포지셔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 전략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면은, 자,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도, 자, 우리 회사는 주름 제거에 탁월하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미백 효과를 중심으로 한다. 이제 이러한 어떤 자기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고객의 머릿속에 인식시켜주는 활동이 이제 포지셔닝이에요. 그 국내 최근에 보면은 마켓컬리가 뭐 최근 트렌드에 제일 성공한 하나의 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창업 뭐 5년밖에 되지가 않았지만도 매출액이 뭐 150배가 성장할 정도로 이렇게 몇 천억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켓컬리는 전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포지셔닝을 잘한 것 같아요. 신선식품 새벽 배송. 확실하게 고객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어떤 성공의 하나의 그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동차를 보면은 볼보 자동차 하면은 안정이에요. 안정, 세이프티. 그럼 벤츠는 뭐냐? 아주 중후한 그 안락함이죠. 그럼 BMW는 뭐냐? 스피드, 속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머릿속에 자사 제품의 그 속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활동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포지셔닝에 실패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 한 10년 전인가? 그 코카콜라가 하얀 캔에, 흰색 캔에 콜라를 출시를 했어요. 이제 지구 온난화로부터 이제 북극 곰을 이제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제 그런 마케팅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 캔에다가 하얀 그 곰 그림을 넣고 하얀 캔을 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철수했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냉담해가지고. 그래서 고객들 속에,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코카콜라는 빨간색 이미지예요. 빨간색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하얀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반응이 안 좋았죠. 이게 진짜 콜라인지, 뭐 다이어트 식품인지, 뭐 모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그 이미지를 심는 것도 어렵고, 또 그거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STP 전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회사의 전략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발견 사항이 있을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스와트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략을 말 그대로 이제 전략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아까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법이죠. 이런 기법인데, 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전략 도출을 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어떤 그 정부 기관에서 정부 정책 뭐 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뭐 스와트 분석을 하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는 그 우리 회사 전략을 이제 도출할 때 이제 스와트 요소를 이제 감안해 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그러한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각자 이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고 그 제시된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타당성을 이제 유무를 이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어떤 전략을 도출하는데, 근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뭐 세부적인 그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4P 믹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케팅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소위 그 4P 전략, 아니면 이제 4P 플러스 1S, 서비스, 이제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오늘은 제가 우리 소상공인 대상으로 그 해외 마케팅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서 최소한 4P 중에서 그 몇 가지 그 포인트는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포인트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P 전략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죠, 오늘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할 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제품입니다. 그럼 제품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회사가 그 제품을 개발할 때 시장에서 고객의 요구나 이제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해외 시장 수요를 이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우리 제품이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베네핏을 우리가 제공을 이제 함으로써 이제 성장 잠재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경쟁 정도가 이제 적은 이제 블루오션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는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제 블루오션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들, 뭐 소상공인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하고 상담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난관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것이 이제 다섯 번째,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정 확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획득을 이제 필요성을 이제 인지하는 시점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이제 이러한 인정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이제 그 마케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특정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정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출이 지연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인정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제품의 그 사양을 또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인정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그 난관이 그 비용 부담이에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는 이제 인정 획득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중진공이나 또는 그 KTR에서 그 해외 규격 인정 획득 지원 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이 인정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정부 사업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제 포장 방법과 표기 방식. 이 정도는 이제 제품 전략에서 우리가 초기 단계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개별 포장이나 박스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표기 방식도 이제 바이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문위원회 컨설팅 하면서 포장 방법을 이제 변경해 준 케이스가 있고, 이제 표기 방식은 가깝게 작년도에 이제 그 마스크를 이제 수출할 때 그 마스크 개별 포장에 그 사용 방법이나 또는 주의사항이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뭐 랭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영문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배송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의 핵심은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입니다. 이게 perceived price, acceptable price죠. 이게 어떤 제품에 인지된 어떤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치에 대한 이제 그 바이어가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인데,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제품이고 마케팅 뭐 툴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케팅 포피 중에서 그래도 이제 가격은 아주 적극적인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수익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 경쟁 가격을 이제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초기 단계에 그 적정 가격 산출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지원해준 멘티 업체가 그 스페인에 이제 오퍼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의가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가격 조건이 이제 FOB 기준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가지고 가격을 산출할 때, 가격 산출의 이제 기본 구조는 이제 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수출 관련 부대 비용을 합한 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익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마진 폭을 얼마나 할 거냐, 이러한 그 로직으로 그 수출 이제 원가를 이제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외화로 이제 컨버트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로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달러로 이제 컨버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환율을 적용해야 될 거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환율 적용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원칙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관리만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가를 이제 확보를 하고 나서 이제 달러로 그 FOB 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할 그 환율을 뭐 고시 가격을 한다든지 또는 뭐 기간 그 평균 환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우리 연구기관에서 그 발표한 그 목표 환율이 매년 있어요. 그 목표 환율을 뭐 우리가 원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든지 이러한 하나의 그 어떤 시점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 환율 종류를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그 결제 조건이 만약에 TT인 경우에는 뭐 TT 셀링 레이트를 적용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그 달러로 이제 컴퓨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유통 전략입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유통 전략도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는데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상공인 대상으로 입장에서 이제 한마디 하자면은 유통 전략 하나 핵심이 뭐 하나입니다. 똘똘한 파트너, 똘똘한 바이 하나 찾는 겁니다. 뭐 유통에서는 전략이 뭐 너무나 많은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도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직 수출 경험이 없는 이 초기 상태에서 상황에서는 똘똘한 바이 하나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놈 똘똘하게 잡으면은 수출 10만 불 금방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 업체를 이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수출 상담에다 전시에다 상담을 하면 이제 많은 바이어들이 특히 이제 중동 바이어들이 그 독점 계약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어떤 그 유혹이나 이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회 이렇게 컨설팅하죠. 일단은 이제 우리 초기 단계에는 일정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에 서로 이제 신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 정책상 그때 이제 우리가 독점 계약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 젠틀맨십으로 우리가 너희 회사를 우리가 보호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접촉 바이어와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똘똘한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과연 똘똘한지 진짜 어떤 구매력이 있고 자기 회사, 자기 국가에 뭐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글로벌 포털 사이트에 이제 입점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유통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 싱가포르에 이제 그 본사를 둔 그 쇼피,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애마존, 뭐 라자다, 뭐 이베이, 뭐 일본 뭐 등등 해서 이제 그 글로벌 그 포털 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입점하는 거가 뭐 유통 전략 중에 최근에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제가 지원해 주는 그 업체가 작년도에 처음 내수기업 수출 기업 화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 업체가 그 쇼피에 입점을 했어요. 쇼피 싱가포르, 쇼피 말레이시아, 쇼피 인도네시아, 쇼피 필리핀 이 네 군데 이제 입점을 했는데 작년도에 첫 해에 수출을 거의 10만 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글로벌 그 판매 사이트에 입점하는 그 품목에 대한 특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만큼 그 회사 제품이 경쟁력도 있었고 이제 준비가 철저했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어 물색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수출 상담회라든지, 무역 사절단이라든지, 뭐 해외 전시회라든지, 또 화상 상담회, 또는 뭐 해외 시장 조사, 뭐 하여튼 여러 그 채널,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판촉 전략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광고 판촉 전략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뭐 자료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초보, 해외 마케팅 측면에서 우리 회사를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이제 홍보 툴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데 그 홍보 툴 중에서 최소한 뭐 리플렛이나 제품 소개서나 또는 파워포인트 형태의 이제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항목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제 각종 그 정책 사업을 우리가 참여를 할 때 그러면은 이제 그 기관에서는 이제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평가 항목 중에 수출 준비도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이러한 제품 소개 자료가 있는지 유무 또는 뭐 홈페이지가 있는지 유무 또는 어떠한 그 규격 인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 정책 사업을 모집을 할 때 평가 항목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하고 뭐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뭐 바이오 상담할 때 뭐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인적 판매 활동 강화라고 제가 표시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있는데 아무리 그 인터넷 시대이고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다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지만은도 결국은 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 가지고 상품을 보고 만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이제 인적 판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인적 판매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고 뭐 공산품 같은 이런 소비재인 경우에도 이제는 뭐 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우리가 직접 하기 힘들 경우에는 우리 제품과 유사한 품목을 전시하는 전시회에 우리가 참관을 함으로써 그 시장 정보를 이제 입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세 번째 이제 해외 진출 성공 업체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제가 요약한 것은 제가 한 10몇 년간 이제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그 업체들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 바이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요. 이메일 교신을 하든 전화를 하든 또는 출장을 가든 끊임없이 바이어와 소통을 한 그런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해외 진출을 성공을 했고 또 이제 다양한 그 마케팅 수단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제 제품입니다. 그 자사 제품이 실질적으로 고객의 그 욕구와 니즈를 충족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고객에게 뭔가 그 어떤 그 베네핏을 주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도 이제 합리성이 있으니까 이제 제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외 전시회도 이제 꾸준히 참가를 하게 되고 코터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사 사업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 정부 기관 수출 지원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그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로드쇼도 참가하고 물론 이제 업체가 이제 그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이런 마케팅을 전개했겠지만은도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그 적극적인 그 마케팅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